지난달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은 스토킹에서 이어진 광역 범죄가 계속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스토킹 이런 관계성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벌어졌었는데요. 이런 해당 사건의 경위, 특성부터 짚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건 발생 일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6일 경기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같은 달 28일 울산 북구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에게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다음 날인 30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는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의해 살해됐고 31일 서울 구로구에 서는 동거남에 의한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사건들은 모두 전 연인 또는 동료, 지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당수가 이미 경찰에 스토킹이나 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사망한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과 관련해서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잠정 조치나 피해자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마 의정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경찰에서는 현행범 체포 후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지속성이나 반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법률적 해석이 최대한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월, 5월, 7월 3차례에 걸쳐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반복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해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현재 제도화된 스토킹 처벌법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마다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는 5개월 간격도 지속성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네. 의정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개월 간격을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속성이나 반복성 이거를 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접근 금지 잠정 조치라는 게 이뤄졌는데 이제 피의자가 이를 어기고 사건을 저지른 건데요. 이제 당시에 접근 금지가 아니라 뭐 구금, 전자발찌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 한번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와 대응을 했습니다. 네. 가해자가 6일 동안 피해자에게 168회 전화를 했고 네. 400통의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때 경찰에서는 접근금지 2호와 통신금지 3호 그리고 함께 구금을 해야 한다라는 잠정조치 4호까지 모두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잠정조치 4호가 기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기각한 이유는 전과가 없었고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네. 본인이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역시도 구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만 내려진 상태였고 이를 위반하고 가해자가 위와 같은 살인사건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통계를 보자면 잠정조치 4호 같은 경우에는 법원 인용률이 2022년도에는 56.9%에서 2025년도에는 41.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봤던 것처럼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접근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 중에 56%가량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호 조치라는 게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닌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56.6%라는 위반율의 예. 수치는 사실 현행 보호조치 시스템에 굉장히 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인데요. 네. 스토킹 가해자 241명 중에 136명이 보호조치를 위반했지만 대부분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한 실정입니다. 울산지법에서는 27건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잠정조치 위반 10건 중 실형은 단 1건이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인데요. 네. 보호조치 위반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법정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확보하는 수단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명령이 가해자에게 내려지더라도 네.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시 제재할 방법이 제한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발찌 부착이나 구금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보호 조치라는 게 좀 있으나 마나하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이 지났더라고요. 이게 2023년에 개정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왜 스토킹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더 활개를 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 보호법은 네. 제도적으로 성과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신고 건수는 2019년에는 5,46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1,824건으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급증한 사회적 이유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반의사 불발제가 폐지됐고요.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이 2021년도에는 7%였는데 2023년도에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3.2%입니다. 그리고 실형 선고율도 11.5%에 불과해서 오히려 법적으로 개선점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법정 처벌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런 와중에 경찰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교제 여부와 무관하게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에서 8월에 배포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직권 개입의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계속 사귀고 있다 또는 평소에는 괜찮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경찰에서 보았을 때 위험성이 판단된 경우에는 형사 입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입니다. 일회성 폭행에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즉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폭행을 상대방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해석을 해서 스토킹 구성 요건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험 신호에 대한 조기 대응을 강화를 했는데요. 네. 결별을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하거나 결별 후 스토킹을 강력 범죄의 전조로 규정을 예. 해서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는 게 입증돼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접근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긴급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여전히 지속성과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예.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 1회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 응급 조치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4조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만 있으면 예방적 조치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스토킹 범죄는 어떨 때 성립이 되는 건지, 스토킹 범죄의 일반적인 유형이나 패턴이 어떻습니까? 우선 스토킹 범죄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거나 객관적으로 원하지 않는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채무관계나 정리 또는 공동재산 처리 등 합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성 행위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 피해자에게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이걸 우려라고 해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심리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됩니다. 주요 유형으로 보면 메시지 도달령이 83.8%로 가장 많고요. 예. 지켜보기가 67.6%, 접근하기 55.2% 순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해지는 게 스토킹 가해자들이 뭐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지,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는 이유, 또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심리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스토킹 가해자는 주로 경계성 또는 반사회성, 자기 성, 성격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네. 실증 연구에 따르면 한 3가지 정도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진 선응 차별 통념형이 있고요. 분노와 보복 중심의 반사회적 충동형도 있습니다. 또는 낮은 자존감과 집착적 사고에 따라서 조정이나 경계성형도 있습니다. 집착의 근본 원인이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인지한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스토킹 피해를 인지하셨을 때는 112 신고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을 즉각적으로 하셔야 예. 됩니다. 카톡방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기기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녹음 서비스를 한다거나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모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심혜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현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수님께서는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처벌에 예.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는 구속률이 많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7%였었는데 2022년도에 3.3, 2023년도에 3.2,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과 처벌 수준에 있어서도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2024년 판례를 분석해 봤을 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서 억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과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치료적 사법의 법적 의무화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핵심은 가해자 조기 개입과 치료가 의무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 같은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49%에 달합니다. 80%가 첫 해에 재범을 저지르는 상황이고요. 수사 재판 단계에서 상담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교정 프로그램에서 97.2% 효과성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가해자는 7.4%만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남겨주실까요? 네, 치밀한 관계 폭력 또는 스토킹을 현재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보복 등이 두렵더라도 우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단계가 다소 어렵다면 1366 또는 부산시의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이젠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면 현재 상황보다는 적극적으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시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1366 또 이젠센터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좀 이 상황을 좀 극복하는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남겨드리고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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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제의 영광은 낡았다.